본과 강연 1회 패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김주훈 소장님께서 좌장으로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훈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거쳐서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수여하셨고요.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그리고 부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관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는데요. 김주훈 소장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 함께 모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셨던 김옥 산무님, 그리고 토마스 스튜어트님, 아르템 샤드리님, 그리고 고영 테크놀로지 CTO이신 전정열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토론 나눠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함께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김주훈 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훈입니다. 오늘 중견기업 혁신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가 돼서 아주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각국의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정책 당국에서도 글로벌 대기업 아니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정책이 분산되어 있는데 정책적 관심이 오늘 중견기업의 역할과 또 중견기업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혁신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져서 아주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우리 산업계에서도 산업계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경제, 그다음에 각국의 경제의 안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제회의지만 진행을 제가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을 위해서 외국인 참가자들께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둘로 나눠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지정 토론자이신 전정열 소장님의 앞선 발표들에 대한 질문 내지는 코멘트를 포함을 한 논평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발표자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를 끝마치고 두 번째는 남는 시간에는 저희가 패널 디스커션을 위해서 최근에 중견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던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한 각종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닿는 대로 준비된 질문을 우리 패널들과 함께 디스커션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준비된 전정열 소장님의 코멘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큰 코멘트를 드릴 건 없고요. 어차피 나중에 토의를 하면서 많은 얘기가 하게 될 텐데 다만 한 가지 아까 발표하신 김옥 님께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들 최근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마치 소프트웨어만이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이제 좀 호도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점으로 볼 때 소프트웨어가 예전에는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도구였다면은 저는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서포트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경우에 보면은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소프트웨어로서 가치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버의 모든 이익이
자동차 운전자한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버가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인 자율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쏟고 있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현재 소프트웨어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균형 있게 발전하되 다만 보는 시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면은 전 소장님 그걸로 이제 끝마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전 소장님 질문에 그 김학 파트너께서 답변하시기 전에요. 저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 좀 질문을 패널들께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에는 김학 파트너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준비된 자료에 보면은 그 21쪽에서 그 디지털 서플라이 네트워크가 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선형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여지는 서플라이 네트워크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근데 저는 문외한으로서 하나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퀄리티 컨트롤 문제에서 그러면 퀄리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기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누구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쉽게 규명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거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미스터 스튜어트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견기업의 그 혁신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그 클리어하게 설명을 잘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혁신하는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붙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기업의 소유 구조, 오너십 스트럭처가 대중들에게 분산이 돼 있고 리미티드 라이빌리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견기업에는 어떤지, 앞에서는 실물 경제에서 그 R&D 비헤이비어를 할지, 그 다음에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신제품 개발인지 아니면 기존 제품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해줘서 감사한데요. 캐피털 마켓의 입장에서는 혹시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우선 그걸 좀 합쳐서 우선 퍼스트 라운드로 그 김학 파트너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학 파트너 말씀이 끝나면 미스터 스튜어트께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뭐 그 사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게 다 합쳐져서 하나의 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사실 메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하드웨어의 발전이 어느 수준에 왔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소비자의 욕구나 언맷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 하드웨어가 덜 중요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내가 레비뉴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버가 결국 뭐 2020년에 그 날아가는 택시도 상용화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플라잉 택시도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매출을 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나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빅픽처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우리 회사에 어떤 얼마만큼의 예를 들면 스마트라는 기능들을 탑재를 할 거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뭐 같은 맥락에서 품질을 얼마만큼 내가 코스트로서 인식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연결돼서 저희가 품질이란 걸 얘기할 때 단지 그냥 품질하면 퀄리티 이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QCD 얘기하고 거기에 플러스 S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품질 관리라는 것은 품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용을 투자하고 내가 얼마나 또 면밀하게 품질을 지향적으로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서플라이 체인의 컴플렉시티가 늘어나면서 내가 예를 들면 중견기업이다 했을 때 가장 나한테 효율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게 공장은 베트남에 있는데 R&D는 미국에서 해야 되고 또 디자인은 이태리에서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구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내가 품질에 얼마만큼 시간을 쓸 거냐 그리고 그 디자인을 이쁜 거를 포기하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은 품질을 더 강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트레이드 오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은 없지만 결국은 그 회사의 전략에 맞춰서 그 소비자의 니즈가 타임 투 마켓에 있다, 혹은 가격에 있다, 혹은 좀 더 안정된 품질에 있다라는 것들을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는 거지. 결국은 끝단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이라는 것이 다방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품질 조직을 빼놓는 글로벌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품질보다는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테일이나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에 집중을 품질에 대한 세크리파이스를 하고 애프터 마켓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수주산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which I think is a very good one. Before I answer it, I want to share a thought that I just had in response to your first question, your question to Brian Kim. It's very interesting when you think about a value chain to think about where the customer is. And in a classic value chain, the customer is at the end. And there's the customer. And we hand the product to the customer. But in developed economies, 80% of the economy is services. And in services, we have something else. We have something more like a journey map. And the customer takes a journey with you, and you are always with the customer at all points on that journey. So I like to say, I just wrote a book about this, which is why I'm thinking about it, that products are handoffs and services are handshakes. And as we thin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 think we start seeing that products are becoming more like services, and that the customer is going to be present all along, from research to service to delivery and so it may be worthwhile to think less about how we take ideas from manufacturing and apply them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ore about how we take ideas from services and apply them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may be new insights there that we should think about, and think less of the value chain than of the customer's journey and of our progress together, buyer and seller, our progress together on that journey. But I want to turn to your question about capital, and I think this is really interesting. Innovation is risky, and big companies have a couple of important ways of managing the risk in innovation. One of them, as you said, they have public shareholders, they have a diverse shareholder base, they have limited liability, and so if something goes wrong, my liability is limited. And also, as I mentioned earlier, they may have many projects, so they can spread their risk over many projects. Mid-sized companies tend to have they tend to be owned by a family or by an individual or a small group, so they have a small group of investors, and even though they are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egally,
My whole life is in that company. I mean, the company may be limited liability, but that's my retirement plan, that's my family's retirement plan, so the liability may not feel limited. I think they do two things to minimize risk. One, as I described, is that they do, the best ones may innovate more conservatively with more known markets and in more familiar spaces. And the second is that those who are adventurous do a lot of listening and a lot of learning. You might think that they, that it's sort of like they aim, and then fire. Whereas big companies, which may conduct a lot of experiments, may fire, and then aim. And I spent a little bit of time in the consulting business, so I tend to think in terms of 2x2 matrices. And you might think about big companies as having financial flexibility, financial or capital flexibility, but organizational rigidity. And mid-sized companies have capital rigidity, but organizational flexibilit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과거 패러다임에 제 사고가 묻혀 있어서 과거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디스커션에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우선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이코노미로 갈 때 이제 우선 소프트웨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챌린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규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규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디지털 이코노미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컬렉션 문제인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한데요. 다른 나라 이게 트레이드오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를 시켜서 상업적 활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대신 그러면은 개인정보가 이완되는 위험은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걸 비식별화 하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경우에는 이러한 데이터 게더링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정책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모여 있고 또 그거를 패널께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폴리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편의를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스터 샤드린께 러시아 경우에는 어떤지 그다음에 혹시 전 소장님께서 말씀을 더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B2B를 주로 해요. 그렇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옥 파트너께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기업인들을 대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ow it's your turn. I'm not an expert on regulation. Mostly I think there's too much of it. Or let's put it this way, usually I think there's too much regulation in some places and not enough regulation in certain other places. If you look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most part, you have to look at regulation of regulations about data privacy almost by industry or by kind of data. Healthcare data are very closely guided, closely guarded. There's legislation to protect the privacy of healthcare data. I cannot find my wife's healthcare data without her permission, and she cannot find mine. It's this sort of thing is very carefully protected by law. Financial data is fairly well protected in terms of privacy by law, but not as well protected as it might be. And I think in many cases,
consumers sign away their rights to their data in exchange for marketing or other kinds of convenience. Every one of us who is on Facebook has given away far more rights than we are aware that we've given up, and we've given them up seemingly voluntarily in order for the privilege of talking to the people whom we already consider to be our friends. So the amount of regulation and the legal regulations are to a considerable extent undercut by consumers' own consent to the use of their own data. Generally speaking, and it's very typically American, the ability to use data to sell something to you is wide open. In Europe, I cannot send a marketing email to somebody in Europe without that person's permission. In the United States, it's the other way around. I have to ask to opt out. So the American approach toward marketing data privacy is you haven't got any data privacy unless you ask for it. We're here to sell you anything. But health data is rather better protected. I would also think that as you think about this, again, with my little matrix in my mind, that there's one thing about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then there's another question about cybersecurity, and whether, regardless of the law, the data are being well protected, and whether there is sufficient attention on the part of companies or liability on the part of companies to make sure that they are holding the data that they have and protecting it against attacks. 감사합니다. Mr. Chaudhry. It is very complexity question. I think we need a balance of private and security. The trend is increase security, increase information system in these tasks, and more regulation from government to realize task of security. I think we go in these goals. 네, 김 파트너님. 저도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는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일단 쓸 수 없다. 일단 쓸 수 없고 쓸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좀 미국과 아예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반면에 또 우리나라의 현재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제 그 문제점을 제가 보면은 데이터에 대한 아키텍처나 데이터의 그 분류 체계 같은 것들이 실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이 글로벌에서 스탠다드를 리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돼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표준화시켜서 리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 입장에서는 스탠다드화 돼 있지 않은 게 단점일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이제 미들 사이즈나 아니면 스몰 SME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자체만의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나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없게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보니까 알게 됐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이러한 체계는 나눠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기업인들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데이터가 사고로 빠져나가는 거 하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호 이 두 개의 문제를 좀 혼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식별화가 되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데이터가 보호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걸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될 텐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나쁜 의도에 의해서 데이터를 훔쳐서 밖에 나가 판달지 이런 거하고 비식별화되는 장치하고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평소에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일단 논의하기로 하고요. 혹시 나중에
플로어에도 제가 질문 기회를 끝에 드리려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더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요, 이제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정책에 관한 얘기를 자꾸 제가 여쭤봐서 그랬는데요. 그 흔히 리쇼어링 얘기가 나옵니다. 리쇼어링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냐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도 그러시고 아주 희색이 만면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집 나갔던 해외로 나갔던 우리 공장들이 우리 국내로 다시 되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거 흔히 우리가 스마트 공장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알려는 거 그거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이미 국내에 돌아올 때쯤 되면 거의 무인 공장화 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용 규모를 끌어올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좋아할 것은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리쇼어링이 돌아올 때 이것이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선 첫 번째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런 그 고용 문제 말고 물론 고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산업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리쇼어링이 들어와서 그 경제 내에 활성화시키는데 다른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는지 그거를 자꾸 우리 김옥 파트너님께 여쭤봐서 죄송한데 김옥 파트너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캐치 못했고요. 첫 번째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고용 도움이 되는지 고용에 도움이 리쇼어링이 됐을 때. 고용이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판단 불가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직업의 형태가 바뀔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이 탁 튀어나왔을 때 자동차는 쓸 수 없어서 박는 반면에 사람은 그걸 피해서 전봇대에 박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보다 더 우수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계가 그러니까 퍼셉션에 관한 문제인데 비헤이비어 문제인데 아무리 기계가 내가 병을 진단을 해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종합적으로 듣고 사람이 그 얘기를 그거를 수용해서 의사가 해주는 거를 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 서베이 결과에서 드러났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분석 기능들과 다양한 기계적들이 있겠지만 결국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다른 류의 스킬셋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은 그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궁극적으로는 뭐 다양한 뭐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있겠지만 결국은 많은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옛날 생각해 보면 수학 시간에 처음에는 연필로 배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기로 배우다가 어느 순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하다가 점점 이 같은 수학을 배우는데도 점점 진화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학교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계와 어떻게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떤 내가 가져가야 되는 스킬셋의 변화가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잡이 이렇게 많이 줄까 혹은 늘까 그것까지는 판단이 조금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But 같은데 you know, think about this. These numbers are wrong, imprecise, but they're correct directionally. American manufacturing output is 3 times more than it was 50 years ago,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is 1/4 of what it was 50 years ago. So that's the productivity of manufacturing. But now think about reshoring, and let me give you an example. L Brands, which owns Victoria's Secret and Bath and Body Works outside Columbus, Ohio, is creating what they call Beauty Park. And they are asking all their suppliers from around the world to come closer. An example of this that they like to talk about is that the little pump on a plastic container that might have hand sanitizer or soap in it, the little pump used to be made in China
And that little pump had a 12,000-mile journey from the factory to be screwed on top of the jar with the soap in it. That pump now goes 2 miles instead of 12,000 miles. So it costs a lot less money. It takes a lot less time. It's probably cost some seaman a job, but probably not very much, right, in terms of that. But the other thing that happens when all of these people come together in Beauty Park is not just highly automated factories, but all kinds of other business services, logistics, advertising, marketing, data, analytics, and all kinds of business services appear in clusters. And Mr. Shandwood was talking about the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clusters and developing them, and think about reshoring as an opportunity to create clusters, and then think not just about who's on the factory floor, but who is doing all of the other work that creates value in that cluster. And I think you have an opportunity for more jobs rather than fewer over time.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전 소장님,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용에 관한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그 부분에 관해서 선도에 있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전자제품 생산을 하는 곳에 검사, 측정, 자동화 쪽에 장비를 만드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제조업체들이 돌아가는 자기 그 선진국이나 다시 돌아가는 조건이라는 것이 다만 한 가지 인건비만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최근에 돌아간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의 맥 프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를 보면은 거기에서 일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보면은 물론 폭스콘이나 페가트론 같은 중국에서 근무하는 사람 수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스킬풀하고 놀리지 워커들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에서 단순히 장비에서 그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던 사람 대신에 품질을 관리하고 장비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숫자는 오히려 더 필요해지죠. 그렇게 보면은 인류의 어떤 그 인류가 나갈 방향 중에 하나인 그 감성적인 노동과 그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충분한 그러한 고용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인건비가 아니라 프로덕터빌리티하고 릴라이빌리티하고 에피션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보시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하나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세계로 나가 있는 공장들에서 레귤레이션을 안 지켜갖고 품질 사고들이 터진다는 거죠. 그 품질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손해가 인건비 조금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시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인건비 외에 나머지 문제들, 환경 문제와 물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까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큰 테두리로 갔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그 청중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앞에 두 분, 세 분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계가 로봇이 인력을 대체한다로만 단선적으로 그것도 임금 위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는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아주 심플리파이 시켜서 얘기한다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한다 치더라도 그 로봇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짜고 테크놀로지를 하고 QC 활동을 벌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리쇼어링 문제는 아닌데 그 고용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요. 1920년대 미국의 AT&T에서 그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이제 수동에 의해서 교환원들이 수동으로 그 전화 교환을 시켜줬는데
전 그 수요 폭발적인 수요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이 각 가정에 보급되는 전화를 교환을 시키려면은 교환원 인력이 미국 전 여성 인구의 한 절반쯤을 교환원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우리 전화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러다가 자동 전화 교환기를 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경우 이제 선호가 바뀐 경우죠. 그렇게 했다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문제를 두려워해서 디지털 이코노미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급 잡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조금 우리가 시각을 넓혀서 단순한 선진국 내 중견기업의 문제랄지 이런 식의 시각에서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개도국들이 그 산업화를 할 때는 아까 리쇼링하고 이제 관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산업화할 때는 선진국 다국지역 기업들의 인바운드 FDI가 초석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가 되는 여러 가지 촉발제가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리쇼링이 일어나서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개도국들의 산업화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런티어로 어느 분이 답변을 해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셔딘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I will answer to previous question and this question. And previous question, I think that new technology created new market created new jobs, and it is first. And second, will be increased volume of new sector of personal services. It is jobs for teachers, tutors, coaches. And second, will be increase volume of for work non-profit organization, work from volunteer, work from services in this third sector economy. And third trend, I think I expect increase of rest, time to rest, time to work with family, with children, and it is two jobs. Time for jobs will be a degree, and time for rest will be increase. I think this normal degree time for work week, degree time for work day. Now in France, work in a week there are 35 hours, and trend is to degree working job in jobs time in all countries. And in countries with less economic development, I think new technology can create a possibility to formed to create a new sector economies based in non-capital activity. New technology can create the working places in new sector economy. They not need in high cost machine has cost industry. New technological help in support created new sector economy. They can development in small need in capital investmen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샤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들으셨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제분업, 글로벌 국제분업이라 그러면 생산비를 찾아서 개도국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생산이 국제적으로 분업을 이루는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기술 분업에 의해서 기술적 분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선 당장의 인도의 경우에 미국 IT 산업과 그 IT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분업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15, 16년 전쯤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일본 기업의 베이징 자회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그 회사 법인장께서 말씀이 앞으로 중국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R&D 분업, 일본과 R&D 분업 중심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랐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R&D가 추월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분께서 설명이 핵심적인 신기술 R&D 파트는 일본 본사에서 하더라도 그때 이제 라디오나 그때만 해도 테이프 레코더 오디오를 옛날 카세트 죄송합니다. 벌써 세월이 오래돼가지고요. 그 카세트 플레이어 같은 거를 설계하는 제품 단계 설계하는 것은 인건비가 그때도 역시 인건비는 이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인건비가 낮지만 스마트하고 똑똑한 중국 젊은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일본 경제로 봐서 더 좋다. 소니 입장에서 봐서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국제 분업 구도가 바뀔 걸로 생각이 되면 그렇다면은 제가 성급하게 리쇼어링에 대해서 개도국도 산업화기회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주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스튜어트께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글로벌라이즈드. No, I think that what Mr. Shedrin said was very good. I'm also remembering a former colleague of mine who once, when I was talking about the new economy this and the new economy that, he said, "Don't forget, in much of the world, what you think of as the old economy is the new economy." He said, automobile manufacturing is the new economy in China. You may think of it as an old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but there's a new economy. If you think, of course, about the oldest industry of all, textiles, and it started with it goes from England to North America to New England, then to the southern United States, then to China, then to Bangladesh, and now it's coming back being done by robots, right? So the new, so I think that we may well see a pattern in which a lot of quote unquote old economy businesses become very important in emerging markets, but I hope that it will also be ameliorated or leavened with two things. Number one, more attention to sustainability, and number two, less capital intensity. And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oint to bear in mind. Remember, one of the reasons that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grew so fast and became so good was that that Japan had neither capital nor land. So they wanted to create an automobile industry that could be on smaller footprints with just-in-time inventory and tied up less working capital. So they created an industry that was much, much, much more efficient. And may we see, as the old economy gets picked up in new markets, may we see similar kinds of improvements so we have highly efficient, less capital intensive, and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industries in emerging markets. That would be a very successful solution. 네, 감사합니다. 앞에 말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특히 앞에 미스터 샤딘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갈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우리 김옥 파트너께서 누누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하나 방향은 이제 서비스화 되는 겁니다. 서비스화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기업으로서 그룹워크로서의 기업으로서 레퓨테이션이랄지 트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서비스는 순간적인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딜리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재놨다가 물건 내다 파는 제조법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쪽의 인더스트리가 이제 활성화될 텐데, 그래서 저는 큰 방향이 한 방향은 디지털 이코노미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서비스 이코노미 되는 건데, 저는 디지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한국에서 여러 정책 당국, 정부 당국도 관심을 많이 쏟고 있고 정책적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불만은 또 하나의 방향, 축인 서비스 경제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 그러면 국회에 가서 잠자고 또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2인 3각으로 가야 되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잘 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걱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각자 일터로 돌아가시고 직접 가정에 돌아가시면 우리 경제가 서비스화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인들께 압력 좀 넣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소중한 자리를 패널 분들께 계속 질문을 여쭤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코멘트를 듣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고 스트롱 에비던스가 있달지 현장 사례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서 코멘트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어려운데요.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진산전의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 좌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건에 대해서 좀 추가로 스튜어트 박사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이 한 30년 이상 되고 대부분 프라이빗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이 이노베이티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발표 자료 내용이 있으셨는데, 이제 궁금한, 저희도 이제 중견기업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프라이빗입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굳이 프라이빗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갔을 때 뭔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딱 처해 있는 상황하고 되게 비슷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퍼블릭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건지, 계속 지속 가능한 회사로 살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 건지 프라이빗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숙제를 요즘에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박사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It's a great question, thank you for it. Except it's also a very difficult question, so no thanks. No, it was very interesting. Professor Weber this morning said something about the German Mittelstand that was important. He said that these companies wanted to stay private. They wanted to be family companies or stay private, and they wanted to have a tax and regulatory structure that would allow that to happen. So inheritance taxes would be an issue, things like that. There are some real advantages in staying private. You can take a longer-term point of view. If you have a profitable business, you can continue to reinvest your profits and not worry about public shareholders, demanding that they get returns over a short-term time horizon. It's expensive to go public. It costs money to list on stock exchanges. You have to create a whole infrastructure of reporting. I mean, you still want to have good, robust reporting as a private company, but it is expensive. There is some academic literature that show that if you go public too soon, you will slow your growth. So that you may be growing like this, but if you go public if a company that's too small goes public, it may actually slow down its ability, because the public markets are less interested in investing to grow and tend to be more interested in pulling out returns.
So I think that's the kind of trade-off that you have to make and people will have to make. In the United States, we see a very common practice of companies going public or selling to private equity when they have succession problems. Sometimes when they need more money. I need money, my industry is consolidating, I need to make a big capital expenditure, I can't afford it, so maybe I'll sell to my friend here in a private equity company, or maybe I'll go public. Other times there may be a succession plan, my children don't want to work in the business, I need to get my money out of the business because we're not going to be continuing in the business, so it's either personal or it's some sort of transformational. It's a difficult challenge, and I think you just have to. The people who stay private tell me that they would not be able to have the companies they have if they go public because there's a cost in surrendering to the public markets about that. I don't know, you must see, Brian, you're nodding a lot, so you must see very similar things. And of course, Deloitte does auditing, so they see it from that perspective. 그런 부분은 솔직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고요. 저는 그냥 엑시트를 하고 싶냐 아니면 새 비즈니스를 하고 싶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근데 굉장히 프로피터블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나가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마음에 맞는 PE나 이런 프라이빗 에쿼리를 만나서 계속 기존에 하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서 패밀리 비즈니스 형태로, 프라이빗 형태로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옵션들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건 복잡하게 생각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보태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미스터 스튜어트께서 아까 프레젠테이션도 그랬지만 기업 내에서 혁신에 대한 포트폴리오 문제 이제 말씀을 있으셨고, 그다음에 캐피털 스트럭처, 자본 시장 구조, 대외적으로 리스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논의가 안 되는 게 세 번째가 클러스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오전 세션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중견기업들, 우리가 흔히 히든 챔피언을 알고 있는 히든 챔피언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을 하면서 혁신을 거듭할 수 있던 숨어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지역의 클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기업들 간에 서로, 아까 우리 미스터 스튜어트께서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잘 듣는다. 내부적으로도 잘 듣고 외부에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기업의 이노베이션에 보탬이 되게 한다. 근데 잘 듣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 내 기업들 간에 서로 연결 고리를 형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지금 심하게 말하면 누가 굉장히 영어로 얘기해서 매버릭, 야생마 같이 날뛰는 행동을 보이면 지역 내에서 집단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게 있는데, 제가 책에서 본 논문에 의하면은 옛날 지금까지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본 논문에 보니까 독일의 벤츠 같은 경우에 1차 벤더 기업들한테 그 기업, 벤더 기업 매출액의 15% 이상을 우리 벤츠한테 받지 마라. 왜냐하면 15% 이상에 가면은 리스크가 거기에 쏠리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네 벤더 기업, 당신네들도 위험해지고 우리 벤츠도 발주자로서 위험해진다. 리스크를 우리 분산하자. 그런 지역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역 혁신 정책이 DJ 정부 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훑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눠먹기가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 어떻게 클러스터가, 이런 혁신을 제하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지에는 저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우리 시에 돈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예산 투쟁으로 바뀌고 있어요. 좀 외국인들께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것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역 혁신 체계로 탈바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에다가 각 지방 분권화를 연방제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문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제발 그렇게 좀 추진이 잘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 한 분 모셔볼까 하는데요. 오늘 네,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명대학교에서 나온 윤다송입니다. 저희는 그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그래서 좀 궁금을 한 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은 제조업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한다면 인더스트리 4.0에 그 변화에 적응을 하게 된다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리쇼어링 문제에 대해서도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가들의 기업의 사례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현황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안 유닉 퀘스천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옥 파트너님이나 전 소장님께 좀 피드백을. 먼저 스마트 팩토리를 그 우리나라 기업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프로세스 또 우리 생산 방식을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서플라이어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고서 제대로 구현하는 기업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일본을 예를 들으셨는데 사실 미국, 일본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가장 많이 본 거는 사실 독일입니다. 독일이 가장 왜 해야 되는지 Why라는 관점에서 가장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니까 그 가는 과정이 정확히 세분화돼 있으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연설에서는지 어디에서 들었지만은 말씀하셨는데 김옥 파트너님 말씀입니다. 빨리 실행하고 조금씩 실행하고 right now로 얘기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건 사실은 독일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흔히들 자동화라는 거하고 오인을 하시는데 사실 자동화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그거는 3차 산업혁명의 태도리라고 보여지고요. 4차 산업혁명의 관점으로 오면은 자동이라는 관점이 자율이라는 관점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동은 과거엔 자동이라는 게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체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제 자율이라는 거는 변화에 따라서 상응하는 어떠한 디시전을 하고 변화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본다면은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자율의 개념이 더 들어온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율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효율성도 있지만 그 리쇼어링 관점에서 독일에서는 독일 관점으로 보면 리쇼어링 관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큰 공장이 아닌 클러스터에 의한 작은 공장의 단위에 의해서 큰 공장을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다 그 범주 안으로 들어오고 그걸 하나하나 실현하기 위해서 IoT가 나오고 AI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스마트 팩토리로 바꿔서 미국에서 부르는 이유는 미국은 그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진짜로 외부의 제조업 기반이 망가진 미국 내에 어떻게 제조업을 다시 들여오냐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관점은 어떻게 얼마 남지 않은 나이든 엑스퍼트들의 논리지를 다시금 제조업에 적용하느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어널리시스하고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걔네들의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일본하고 한국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개념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건방지지만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 소장님 안 모셨더라면 이런 소중한 말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었을까?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해마다 독일에 4월달에 하는 하노버 메스에 가서 보니까 독일 기업인들이, 이게 독일의 얘기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가장 중시 여기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외국인인 저한테 눈에 보이게는 굉장히 프로그레스가 느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느립니까? 독일인께 여쭤봤더니 지금 다른 주변 파트너들과 컬래버레이션을 구축하는 도중에 있다. 앞에서 우리 김옥 파트너께서 누누이 관유하셨잖아요. 컬래버레이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는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포함을 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이코노미, 새로운 경제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는 의미는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개발해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갖고는 여러 가지 풍토병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국제 경쟁에서 새로운 뉴 인더스트리, 뉴 이코노미를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숙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장시간 매우 유익한 발표와 코멘트 그리고 패널 디스커션이 있었고, 특히 플로어에서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아쉽지만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익한 국제회의를 주선해 주신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산업기술진흥원, 조선비즈니스, 그리고 이 회의를 준비해 주신 각 준비 스태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발표자들께, 그리고 코멘테이터, 마지막에 플로어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 분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